뭐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가겠느냐? 그건 아니다. 근데 미국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시클리컬과 관련된 원자재들 단에서는 가격의 상단을 이 같은 이슈들이 계속 막아주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급부로는 금에 대해서는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 미국의 경기가 논 US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럼 달러화 단에서는 그럼 못해도 1분기가 고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 말즉슨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방 압력이 높아졌었고 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방이 높아졌었고 중국 같은 경우엔 여전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2023년부터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저는 중국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질 않습니다. 중국을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면 저는 중국은 공급 과잉 때문에 또 허덕일 거라 바라봐요. 왜냐? 또 이분과 함께 시장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진영 연구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뭐 SBB 사태 얘기 안 할 수가 없겠죠. 네, 이런 부분 해서 어떻게 최근 시장 보고 계시는지 시작해 주시죠.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저희 하우스에서는 일단 뭐 이게 시스템적 리스크로 가겠느냐에 대해서는 그건 아니다라고 일단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막론하고 결국에는 미국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건 우리가 확인되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경기 자체가 두 가지 측면으로 저는 좀 접근을 하는데 첫 번째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뱅크런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페드 역시도 지금에 있어서 긴축에 대한 강도에 대해서 점점 고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두 번째, 그동안의 긴축 과정이 결국 부동산 경기 단에서 악화시킨 게 작년에 확인이 됐어요. 그럼 부동산은 무엇이다? 부동산은 결국에는 모든 고용과 그리고 원자재 소비를 리딩한다는 사실이죠. 페드의 같은 긴축에 있어서 부분들이 부동산 경기 망가뜨리고 부동산 경기 단에서는 이와 연관되어 있는 게 바로 인테리어, 그 다음에 가구, 가전, 전자기기, 자동차까지 그리고 운송까지 연결되는 모든 고용과 원자재 단의 수요를 갖다 리딩하기 때문에 그럼 봤었을 때 지금의 실업률 지표는 계속 좋게 나오고 있지만은 미국의 서비스업 PMI라던가 결국 근데 이러한 지표들은 후행적인 거고 늘상 경기를 선행하는 지표는 미국의 부동산 경기 지표였거든요. 그럼 본다면은 미국의 이 같은 취약성과 미국이 약해지고 있는 그림들 결과적으로 좀 원자재 단에서는 시클리컬과 관련된 원자재들 단에서는 가격의 상단을 이 같은 이슈들이 계속 막아주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반대급부로는 금에 대해서는 좀 더 매력적일 수 있겠구나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 굉장히 연결된 게 많고 뭔가 흔들리는 부분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겠죠. 일단 짧은 시간 내에 마무리를 뭐 했다, 잘했다, 아니다 뭐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취약점이 발견이 됐다라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런 것 같죠. 달러를 갖다 우리가 결국 지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결과적으로 미국이 상대적으로 경기가 약해지고 있다는 그림들을 계속해서 경기 확인해주고 있고 피델리티의 주요국들의 경기 방향성을 보더라도 중국은 침체 구간에서 이제 좀 탈출하려고 해요. 반대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침체 리스크가 가장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바닥권에서 반등하려는 준비들을 하고 있죠. 근데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엔 아직까지 경기가 상대적으로 이들 국가보다 높지만은 여전히 강하지만은 어찌됐건 이들 즉 미국 역시도 경기 침체 구간으로 들어가고 있는 게 이게 확인이 됐고 그 말즉슨 미국의 경기가 이들 국가들보다 논 US보다 상대적으로 약하다. 점점 약해지고 있다. 그럼 달러화 단에서는 그럼 못해도 1분기가 고점이고 그 다음부터는 약해질 수밖에 없겠구나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달러화의 약세 베팅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를 통해서 알게 된 가장 큰 중요한 점은 달러화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이 점점 약해지니 그 말즉슨 당연히 비트코인이 상방 압력이 높아졌었고 금 역시도 마찬가지로 상방이 높아졌었고 결국 달러화의 약세가 됐을 때 좋아질 수 있는 자산들이 호재가 발생하는 그 같은 그림들 금은 당연히 안전자산으로서의 역할 비트코인은 달러화가 약해지니까 이 같은 부분을 우리가 엮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국? 이제 중국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특히 뭐 중국은 사실 이 SBB 사태하고 큰 관계는 없어 보이는데 관계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사실 그렇게까지 저희는 관계가 있다라 접근하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엔 저희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겠지만은
여전히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작년에도 계속 2022년까지는 중국이 가장 사실 안 좋은 국가 중 하나였지만은 네. 2023년부터는 여전히 매력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 여전히 그 같은 뷰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왜 그러면 중국이 올해 가장 주요국들 가운데서 가장 매력적인가를 놓고 보냐면은 네. 중국의 이번 중앙정부 양에 많이들 실망을 했어요. 근데 예, 저희는 5%라고 다 예, 매력은커녕 이거 뭐 5% 하면 부양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그쵸. 시선은 어떻게 보시나요? 사실 저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봐요. 결국 주요국들 가운데서 5% 성장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인데 라고 놓고 보면은 사실 없거든요, 거의. 그렇죠. 결국 성장률 우리는 그로스 레이트를 쫓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어떤 나라가 어떤 나라보다 그로스 레이트이 상대적으로 높은가가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로스 레이트를 갖다가 목표치를 설정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그래서 그게 미국보다 성장률이 몇 퍼센트 상대적으로 높은데 네. 또는 유럽보다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이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네. 어찌됐건 중요한 점은 저희 역시도 지난 1월달 중국의 지방정부 양해 살펴보고 올해 3월달 중앙정부의 양해 별거 없을 거예요. 계속 말씀을 드리고 왔어요. 왜? 중국은 지난 5년 전에 리커창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우리가 기억을 되감아 봐야 돼요. 네. 애시당초 중국 중앙정부는 자기들의 권한을 지방정부들한테 대부분 이양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어요. 네. 리커창은 그 같은 정책을 갖다가 정부의 권한 이양이라는 말을 갖다 많이 해왔죠. 그러면은 중앙정부 3월에 있었던 중앙정부 양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예요. 네. 매년 실제로 중요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 중앙정부가 발표하는 보고문 역시도 점점 짧아지고 있었고요. 네. 그럼 뭐가 중요한데를 놓고 봤을 때 중국의 재정 지출의 85%는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방정부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발언보다 지방정부의 발언이 훨씬 더 중요해요. 네. 그 말즉슨 3월 달에 있을 중앙정부 양해가 아니라 1월 달에 있을 지방정부 양해가 그래서 중요하거든요. 많이들 귀찮아서 안 봐요. 왜? 한 개만 보면 될 걸 갖다가 31개 지방정부 걸 다 까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 네. 지방정부 양해 다 까본 결과 네. 명확합니다. 저희는 2월 달에 지방정부 양해에 관련된 결과 리포트를 갖다 냈었을 때 올해 중국의 정책 방향 확실히 부양이다. 어디에 포커스를 두고 있냐가 중요해요. 네. 중국의 부양의 포커스는 많이들 인프라 할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실제로 인프라 얘기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부동산에 대한 메시지가 훨씬 더 강했죠. 이건 지방정부가 훨씬 더 강했었어요. 왜? 지방정부는 인프라를 갖다 할 만큼 돈이 없어요 지금. 왜냐? 지난 3년 동안 방역활동 계속 하다 보니까 돈이 다 고갈돼 버렸어요. 네. 실제로 작년에 중국의 매출 상위 1위부터 100위까지 기업들 나래비 세우면은 상위권 대부분이 방역 관련 기업이었어요. 즉 재정 지출 작년에 그만큼 했는데 대부분 방역으로 다 써버린 네. 거죠. 그러면은 인프라에 대해서 쓸 돈도 없고 작년만큼 인프라를 더 많이 늘릴 가능성도 제한적이에요. 그럼 무엇이 경기를 리딩하는데 가장 쉬운 효과를 주느냐? 부동산밖에 없고 왜? 지방정부의 재원이 대부분 부동산이거든요. 중국의 재정 지출의 85%는 지방정부지만 그 지방정부의 재원의 60에서 70%가 부동산에서 흘러와요. 그럼 부동산이 망가지면 무엇이 된다? 부동산 기업들만 망가지고 은행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지방정부도 같이 몰락을 해버리거든요. 네. 그렇기 결국, 때문에 부동산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양책을 인프라하는 거하고 부동산으로 두 개로 나눠 본다면 인프라보다는 부동산을 부양하는 것이 지방정부한테는 좀 더 쉬운 길이다. 훨씬 더 효과적이죠. 효과적이고. 그 이유는 결국 아시다시피 앞서 미국과 관련되는 거랑 같은 맥락입니다. 네. 결국 부동산 경기는 건설, 건자재뿐만 아니라 가구, 가전, 인테리어, 자동차, 주택 관련 내구재 수요를 다 리딩하거든요. 네. 중국도 그래서 이번 지방정부 양에서는 2구 환신 가전 하향이라 해가지고 말 그대로 과거 2008년 때 썼었던 주택 관련 내구재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한 번 더 얘기를 해줬어요. 네. 거기다 근데 과거처럼 무조건 쿠폰 발행이 아니라 네. 이와 관련된 대출도 같이 좀 병행해서 정책을 하겠다 했는데 이유는 간단하죠. 결국 이들이 전체 GDP에서 차지한 비중 때문이죠. 네. 인프라는 사실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부동산은 부동산 건설만 따졌을 때는 GDP에서 10%에서 15% 내외지만은 근데 주택 관련 내구재까지 다 끌어모으면은 30%까지 확장이 돼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은 단순히 부동산이 아니고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면은 지방 정부의 결국 추가 부양책 여력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3월달 중앙정부 양해에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GDP 성장률 목표치 제시를 하면서도 만약 필요시에는 추가적으로 더 부양하겠다라 얘기를 했어요. 왜? 그 말은 왜 있느냐? 중앙정부의 역할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재원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는지 여부에 따라 추가 부양도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방정부 영향이랑 같이 비교해서 섞어서 본다면은 올해 중국의 정책 강도가 얼마나 강할지를 유추가 가능하겠죠. 네. 그럼 실제로 지금 이런 부양이 시작되고 있나요? 이미 시작이 저희는 3월부터 됐다라 보고 있습니다. 예. 왜 3월 달이라 계속 말씀을 드리냐면은 중국의 결국 그러니까 계절성을 놓고 보고자 이거죠. 네. 결국 지방정부의 척도가 부동산이라면은 그 부동산의 경기 언제 회복이 될까를 갖다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은 못해도 3월부터거든요. 계절적으로예요. 예. 왜? 부동산에 우리도 그렇지만 부동산 임장 다니는 게 언제부터죠? 결국에는 봄철이나 가을철이에요.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 아니죠. 그럼 봤었을 때 코로나의 계절성을 감안하더라도 외부 유출이 그러니까 외출 자체가 많아지는 시기가 봄이나 가을입니다. 그럼 봤었을 때 그럼 주택 거래량 자체가 회복되는 시점이 못해도 봄철부터라는 거죠. 실제로 가격 자체도 물론 1선 도시 중심으로 먼저 회복되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럼 2선, 3선까지 회복되려면은 추세적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규제 완화 어쨌든 이루어졌고 리오프닝도 이루어졌으니 그 계절성을 감안하면은 못해도 3월 중순에서 3월 말부터는 거래량의 회복이 훨씬 더 본격화될 수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부동산 개발투자단에서는 이미 중국 정부 단에서는 유동성을 풀어줬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페드가 긴축할 때 중국은 완화함으로써 지수는 박스권을 방어하는 요인이라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 유동성의 효과는 부동산 개발투자단에서는 시차를 감안하면 작년 7월부터 완화했기 때문에 그 시차를 감안하면 올해 하반기 때부터 부동산 개발투자 그로스 레이트는 플러스로 역전이 되겠고요. 사실 얼마 전에까지만 해도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감이 한창 물이 오를 때 전 세계 시장에서 이제는 중국이다, 중국밖엔 기댈 데가 없다, 뭐 이런 목소리도 사실 많았는데 막상 리오프닝이 되고 5% 경제 성장률 제시가 되고 흐름을 보면서 그런 기대감이 조금 희석이 된 것도 최근 흐름 보면 사실인 것 같거든요. 세계 경제에 미칠 중국의 영향 여전히 막대하겠지만 지금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앞서 서두에서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가지고는 중국의 리오프닝 기대가 많이 실망들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점은 중국의 증시만 놓고 보면은 정말 호재를 많이 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었어요. 왜? 작년 10월 말부터 중국 내 부동산과 건자재, 그다음에 부동산 관련된 건설 기계 업종들은 주가가 다 날아갔어요. 언제까지? 정확하게 3월 달 양회하기 전까지요. 올랐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소비재들은 그건 왜 안 올랐냐? 간단해요. 부동산이 회복돼야 소비가 살거든요. 역시 그쪽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소비단에서 많이들 기대하면서 리오프닝가 소비일 거야 했는데 안 나왔죠. 왜? 2020년과 같은 맥락이에요. 결국 부동산이 살아나고 고용이 회복돼야 보복 소비가 전개되는데 근데 아직 부동산 안 살아난 상태였었고 그런 상태에서 고용도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복 소비를 확인할 수가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전부 다 찌그러져 버렸죠. 그러면은 넥스트는 부동산 관련된 소비가 회복되는 시점에 우리가 좀 더 베팅이 들어갈 수밖에 없겠고요. 네, 오늘 뭔가 발표하는데 이걸 보면 좀 알 수 있을까요? 오늘요? 오늘 아닌가요? 투자 소비 지표 발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춘절 효과가 껴있기 때문에 좀 애매할 것 같아요. 저희는 오히려 4월 달에 발표된 3월 지표가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렇군요. 결국 고용. 그러니까 물론 매 월마다 발표하는 그래서 저희가 중요성을 보는 게 중국의 부동산 가격 지표랑 매주마다 발표하는 부동산 거래량 지표도 중요하고 더불어서 매월마다 발표하는 고용 지표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제 특히 4월에 발표될 3월 지표가 중요하죠. 왜? 계절성의 변화를 갖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다만 일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중국의 은행 지표를 갖다 보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어째서냐면은 은행주는 부동산에 가장 밀접하게 영향을 갖다 받습니다. 그럼 우리가 봤었을 때 미국의 은행주 사태만으로 은행주가 다 무너지고 있는 걸 우리가 봤는데 중국은 아니었거든요. 왜 이렇게 서로 다른 그림을 보냐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같은 경우에 금리를 인상 기조였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중국은 페드가 긴축을 할 때 완화를 하고 페드가 완화를 할 때 긴축을 했었던 스탠스. 즉 중국말로 역주기 조절이라서 카운터 시클리컬 팩터라 해가지고 일종의 권투로 치면은 카운터 펀치 같은 거예요. 결국 반대되는 정책을 통해서 경제 성장률을 방어하겠다는 정책이었죠. 과열을 진정시키면서 한편으로 하방 리스크를 막는. 그럼 봤었을 때 미국은 그동안 지금에 있어서는 금리를 인상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인상에 대한 고민이 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반대로 중국은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계속 금리를 인하해 왔었고요.
그럼 이제부터 중국은 부동산 경기가 후행적으로 회복되는 그림들이 점점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네. 더 이상의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더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그럼 부동산 경기 살아나면 뭐가 그럼 가장 매력적이고 금리를 더 인하하기가 좀 어려워진다면 뭐가 매력적일까 보면은 결국 그럼 중국 같은 경우는 반대로 은행주라 볼 수 있죠. 네. 부동산에 가장 밀접하고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 거래량이나 이제 앞으로 나올 부동산 경기 지표라든가 고용 지표보다 일간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이자 베팅하기가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은행주이지 않겠는가 중국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중국이 우리에게도 우리 경제에도 뭐 막대하게 중요한 그렇죠 한 축이기도 합니다. 수출 면에서도 그렇고요. 중국의 경제와 우리 또 어떻게 영향을 볼 수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사실 우리 경기 측면에서는 네. 중국에 계속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와요. 왜냐하면은 2015년 중국은 정확히 어떻게 보면은 이제 더 이상의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로 부상을 해버렸어요. 네. 더 이상 우리는 중간재를 중국에다가 팔지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해봤자 반도체 정도? 왜? 배터리 같은 경우에 애시당초 장벽을 만리장성을 세워놨어요.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나 이런 쪽에 있어서도 여전히 벽을 쌓아놓고 있고요. 그러면은 이쪽 단에서는 여전히 우리가 수혜보기가 좀 어렵겠구나. 2015년 때가 지표가 확연하게 드러난 부분이죠. 코스피 단에서 EPS 그로스와 중국의 제조 PMI가 같이 가다 갑자기 디커플링이 발생하거든요. 지금까지도요. 왜? 더 이상 우리가 중국한테 팔 물건이 없어지고 있다는 소리죠. 더 이상 중국은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이니까요. 다만 중국이 회복을 했었을 때 물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좀 일종의 스피러버 효과로 수혜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있긴 하겠죠. 네. 대표적으로 철강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판가단에서의 이슈를 갖다가 노출이 되니까요. 다만 직접적으로는 이제부터 봤었을 때 사실 많이 없어요. 근데 저희 쪽에서 본다면은 최소한 그나마 좀 이런 면세 관련된 애들이 나쁘지 않아 보이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접근을 하고 있는 부분이겠고요. 네. 연구위원님께서 이제 원자재 에너지 쪽으로 상당히 또 분석을 많이 하시는데 그 부분이 앞서서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서 좀 추가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가장 에너지 시장에서 원자재 시장에서 좀 주목할 만한 이슈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유가단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근데 좀 이런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리오프닝, 중국의 리오프닝 때문에 유가가 오를 것이다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가지고 있으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여전히 페드는 지금 금리를 갖다가 인하해야 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논리들이 미국 내에서 계속 돌기 시작했고 근데 그 상황에서도 결국 근데 중국이 리오프닝 하니까 또 금리 인하하기도 어려울 것이다라는 게 많이들 얘기를 하시는데 저는 사실 중국의 리오프닝과 유가는 관계가 없다라 좀 접근을 하거든요. 수요 측면에서 관계가 좀 많을 거다라는 얘기가 많았었는데. 그렇죠. 왜냐하면 네. 글로벌 2대 석유 소비처니까 그렇죠. 중국이 중요한 네. 위치를 차지하니까요. 그러나 중국이 정말 리오프닝 했었을 때 유가가 오를 것인가? 리오프닝 이미 했어요. 근데 유가는 여전히 안 오르고 있고 오히려 구리만 상대적으로 올랐었죠. 네. 연초 대비. 왜 이런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했는가? 서로. 왜 서로가 이렇게 다이버전스가 발생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구리야 어쨌든 산업 전반에 쓰이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중국이 지금 관심 있는 유가는 무엇일까요? 돌아가 보면은 우리는 사실 두바이유를 많이 씁니다. 유럽은 브렌트유라든가 두바이유, 미국은 WTI나 또는 두바이유를 씁니다. 그러나 중국은 두바이유 쓰긴 하지만은 두바이유 단에서 원유 수입량이 그렇게 늘어나진 않고 있어요. 반대로 뭐가 늘어나고 있냐? 러시아산 우랄유입니다. 즉 중국의 리오프닝은 중국인들의 관심은 우리가 아는 국제시장에 지금 통용되고 있는 두바이유나 브렌트유나 WTI의 수요가 아니라 러시아산 우랄유에 계속 관심을 보이면서 이쪽의 수입을 확대하고 있죠. 근데 요 최근에 러시아산 수입 비중은 줄어들고 있지만은 이건 조단 루트의 변화 때문이에요. 왜? 러시아산 우랄유가 다이렉트로 중국에 들어간 것도 있긴 하겠지만은 대부분 물량들이 지금 경유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네. 즉 STS 방식을 통해서 말레이라던가 아랍에미리트라든가 사우디를 경유해서 들어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즉 어떻게 보면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산유량이 일평균 40만 배럴도 안 되는 나라인데 중국한테 수출을 갖다가 150만 이상으로 하고 있다? 이게 바로 중국은 러시아산 우랄유를 경유해서 들어오고 있고 그 말씀은 중국의 리오프닝 단의 석유 수요가 유가를 자극하지 않고 있다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결국 이 같은 문제점을 봤었을 때 저희는 페드가 중국을 의식하면서 금리를 결정하는데 그건 좀 아닌다고 보고 있고 마찬가지로 중국의 리오프닝 단에서 많이들 계속 유가를 바라보는데 그렇지 않다라 저는 오히려 해석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네요. 중국 지금 기름은 계속 러시아 쪽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딴 데 다 막아놓고 있으니까 사실 유가도 지금 많이 빠졌어요. 지금 70대 초반이니까. 그렇죠. 물론 저희는 하단을 계속 70% 바라보지만은 근데 어쨌든 중국이 그만큼 우랄유를 관심이 있다는 거는 그만큼 중국이 올해 경제에 가장 매력적이라는 증거예요. 왜? 상대적으로 다른 선진국들보다 부양책할 수 있는 여건이 많다라는 거죠. 물가는 통제되고 있다는 소리예요. 우랄유 덕분에. 그러한 상황에서 물가도 안정적이고 오히려 디플레이션 아니야? 라는 착각이 이를 정도로 시장에서는 리오프닝 효과 없는 거 아니야? 할 정도예요. 그러게요. 그런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우랄유를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유가는 물가를 갖다가 리딩하기 때문에 견인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결국 부양책 측면에서는 중국이 더 매력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상당히 싸게 가져가겠죠. 유가 상한제가 60불이니까 그렇죠. 그거보다 더 싸게 가져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중국 그렇네요. 리오프닝 시작 당시에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한편으로는 맞아요. 있었는데 그것도 많이 그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걸 들으면 걱정이 좀 희석된 상태죠. 그렇죠. 어불성설이라 저는 좀 보고 있고요. 어불성설 말이 안 된다. 또 한 가지는 그 예전에 얘기했던 거는 그 결국은 중국과 미국의 그 공급망 문제 때문에 모든 일이 시작됐다고 했는데 그런 공급망 문제가 이제 해결되고 있는 건가요? 중국이 그러니까 뭔가 많이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하는 문제 그것까지는 아직 못 가고 있는 거죠. 결국 공급망 압력 지수를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페드에서 발표하는. 근데 공급망 압력 지수 내려온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많이들 이제 완화됐다. 그럼 미중 갈등도 없는 게 아닌가. 근데 저는 이건 좀 장기적으로 봐야 된다고 접근하거든요. 결국 코로나가 완화됐기 때문에 공급망 압력 지수는 당연히 내려온 거고 유럽이 조달 루트를 러시아에서 다변화를 했기 때문에 그냥 압력 지수가 이제 상대적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럼 봤었을 때 왜 장기적이라 말씀드리냐면 저는 중국을 장기적으로는 좋게 보질 않습니다. 중국을 앞으로 5년 후를 바라보면 저는 중국은 공급 과잉 때문에 또 허덕일 거라 바라봐요. 왜냐? 미국의 IRA 법안과 유럽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핵심 원자재 관련 법안과 우리나라도 지금 이와 관련된 법안을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결과물이에요. 결국 세제 혜택 주고 생산 캐파 늘려라.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그림이에요. 2010년에도 그랬거든요. 2010년 때도 금융위기 발생하고 유럽 재정위기가 발생했을 때 선진국들은 성장률 방어 위해서 리쇼어링 전략을 펼쳐나가죠. 세제 혜택 주고요. 근데 문제가 뭐였느냐?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중국이 산업화했는데 세계 공장했는데 얘네들이 생산 캐파를 올려버리니 중국의 공급 과잉 발생해요. 그래서 태양광 무너지고 철강 무너지고 알루미늄 무너지고 다 무너졌거든요. 공급 과잉 때문에. 5년 동안 중국의 공급 과잉에 사실 10년 동안 시달렸어요. 중국은 거의. 근데 지금의 미국의 IRA라든가 이런 것들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세제 혜택 주고 바이든 행정부는 오바마 때처럼 다시 한 번 더 프렌드 쇼어링 전략으로 나가고 있어요. 그때는 리쇼어링인데 지금 프렌드 쇼어링이죠. 이걸 통해서 생산 캐파 늘려라. 결국 그러면은 당장은 중국을 대체할 수 없다라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건 공급 과잉이에요. 그래서 중국도 이번 양회에서 내수 확대와 공급 사이드 계획을 계속 유지하겠다를 발표했거든요. 왜? 자기들은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어요. 미국 중심의 캐파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자기들은 어떤 식으로든 공급을 억제해야 되는 수세에 몰리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중국도 점점 내수가 중요해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여기까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항상 뭐 탄탄한 논리로 견해를 펼쳐주셔서 스토리라인을 잘 따라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최진영 연구위원 여기까지 함께할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